이 판결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미성년자와 사인의 지위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긋났을 때 증거 능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대법원 2022도 2071 판결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형사 절차에서 보호의 이름으로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그 보호는 곧 권리 박탈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은 고등학교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학교를 수색 장소로 하고 학생들이 실제 사용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집행 현장에서 경찰은 학생들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들의 아버지인 친권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16세인 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아버지를 제출자로 기재해 압수조서를 작성했고 휴대전화를 반출해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하는 과정에도 학생들 본인이나 그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대법원은 여기서 출발선을 다시 그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단순히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다는 허가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국가 권력이 침입하는지를 알리고 그 침입을 통제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장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들 모두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물건을 실제로 집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원칙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건너뛰지 말고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친권자에게 보여준 영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휴대전화처럼 개인의 생활 전반이 담긴 정보 저장 매체를 반출해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친권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자이자 피압수자인 미성년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경찰이 직접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친권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를 사인을 이용한 강제처분으로 보았다. 수사기관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사인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해 수사기관에 넘겼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했다면 압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인이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까지 사인의 자발적 행위로 치부해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 강제처분인지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절차 위반은 단순한 흠이 아니라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의 기초에 수집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일부 법리 판단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까지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는 권리의 주체다. 보호자를 앞세워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미성년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잠식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 역시 실질이 강제처분이라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통제를 피할 수 없다. 디지털 포렌식 시대의 압수수색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보 세계 전체에 접근하는 행위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장을 보여주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참여했는지라는 절차의 세부가 곧 증거 능력의 출발점이 된다. 이 판결은 그 출발선을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구체적 장면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그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